야, 거기서 봐! 뭐야, 또 맨날 같은 옷 입고 다니냐?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발이 땅에 박힌 듯 멈췄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죠. 가슴이 쿵 내려앉았지만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골목 어기 햇빛을 등진 실루엣이 눈앞에 서 있었어요. 최도윤이었죠.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에 반짝이는 가죽 구두까지. 그는 입가에 비웃음을 띠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도윤의 시선이 온몸을 훑었어요. 남색 셔츠와 바지, 군데군데 해진 운동화. 나는 저절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네 집 아직도 거기야? 비 오면 천장에서 물 떨어지는 집?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재석과 윤미경이었어요. 세 사람은 언제나 붙어 다녔죠. 초량동에서도 손꼽히는 부잣집 출신인 그들은 내게 늘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나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면 될까? 아니면 뭐라도 한마디 해야 할까? 야, 대답 좀 해봐. 아니, 너 같은 애는 원래 대답할 자격도 없나? 도윤이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어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며 뒤돌아섰어요. 골목을 따라 언덕을 올라가면 판잣집들이 빽빽하게 늘어선 동네가 나왔습니다. 삼복도로 위쪽,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더 낡은 곳에 있었어요. 초량동 아래쪽에는 부자들의 양옥집이 있었고 위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 때마다 녹슨 지붕이 덜컹거렸고 창문이 흔들렸어요. 나는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공터에서는 어머니들이 연탄불에 고등어를 굽고 있었습니다. 짭조름한 냄새가 퍼졌어요. 아이들은 맨발로 뛰놀며 서로를 불렀습니다. 그 너머로 멀리 부산항이 보였어요. 커다란 화물선이 정박해 있었고 부두에는 하역 노동자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도윤의 아버지는 무역업을 했고 박재석의 집은 수출업을 했죠. 윤미경의 아버지는 부산에서 가장 큰 양복점을 운영했어요. 나는 그들의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넓은 정원과 커다란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 창 너머로 보이는 샹들리에, 그리고 깨끗한 마루 바닥. 내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나는 집 앞에 도착해 신발을 벗었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조그마한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현수야, 오늘도 늦었네. 네. 도윤이네 어머니가 부탁한 거 다 도와드렸어? 응.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방 한 구석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들은 나를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잣집 아이들 심부름꾼일 뿐이었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래 부자들이 사는 동네가 보였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다짐이 떠올랐습니다. 언젠가 저곳에서 당당히 걸을 날이 올까? 야, 너 뭐 하는 거야? 도윤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잔칫집에 모여있던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 꽂혔어요. 나는 얼어붙었죠. 내 앞에는 바닥에 처참하게 엎어진 생크림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흰 크림과 초코 스펀지가 뒤섞여 흉하게 퍼져 있었고 새빨간 체리가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지? 도윤이 내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퍼지기 시작했죠. 아니야, 나는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떨리는 입술만 달싹였죠. 봐봐. 얘가 내 생일 케이크를 망쳤어. 도윤이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수군거리며 나를 힐끔거렸어요. 윤미경이 코웃음을 쳤죠. 원래 이런 애들이 질투 많잖아. 초대도 안 받았으면서 괜히 와서 사고나 치고. 아이들이 킥킥대며 웃었습니다. 심장이 뻐근하게 조여왔어요. 숨이 막혔죠. 나는 초대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생일 파티가 열린 그 화려한 2층 양옥집은 초량동에서도 부잣집으로 유명했어요. 나는 그저 어머니를 대신해 심부름을 하러 왔을 뿐이었죠. 도윤의 어머니가 잔치 음식 나르는 것 좀 도와줘라. 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접시를 나르고 과일을 깎고 숟가락을 놓으며 조용히 있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실을 볼 때마다 내 존재가 그들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실감했죠. 하지만 조용히 일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순간 도윤이 나를 불렀습니다. 야, 너도 와서 봐. 나는 주저하며 거실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일부러 내 쪽으로 떠밀어 넘어뜨린 손길을 느꼈죠. 케이크가 떨어졌네. 박재석이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과 윤미경이 낄낄거렸어요. 나는 케이크가 바닥에 나뒹구는 걸 보고서야 함정을 깨달았습니다. 이거 내가 일부러 그런 거잖아. 도윤이 다시 내게 쏘아붙였어요. 나는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뭘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걸 알았어요. 잔치의 즐겁던 분위기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고 도윤의 어머니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바닥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너는 왜 이렇게 실수를 하니? 도윤이 생일인데 분위기 다 망쳤잖아. 그녀의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아이들이 킥킥대며 비웃었어요. 나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손수건을 꼭 쥐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상황을 반드시 뒤집을 거야.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야, 거기 그 벽돌 제대로 안 날라? 대충 하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현수는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채 허리를 펴지도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여름 날씨는 잔인했죠. 한낮의 태양이 시멘트 바닥을 달고 마치 화로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1970년대 후반 부산 초량동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장을 손에 쥔 지 한 달 만에 그는 이곳으로 나왔어요.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었지만 형편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식모살이를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집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건 사치였죠.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기고 시멘트 포대를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고 나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허리는 뻐근했어요. 저런 애들은 평생 여기서 벽돌이나 나르다 끝나는 거야. 막일을 하던 인부들 중 일부가 현수를 보며 비웃었어요. 이곳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꿈을 꾼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를 살며 어제와 같은 내일을 기다릴 뿐이었죠. 하지만 현수는 달랐어요. 그는 이곳에서 건설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다른 작업자들의 손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콘크리트를 붓는 법, 철근을 엮는 방법, 건물의 뼈대가 세워지는 과정을 눈에 담았어요. 어느 날 설계도를 들고 오가는 기사 한 명이 보였습니다. 그는 연신 도면을 확인하며 감독들과 상의하고 있었어요. 설계도. 그날 밤 현수는 공사장에서 나온 폐지를 주워와 거칠게 접힌 종이에 연필을 쥐고 무언가를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엉망이었죠.
하지만 반복할수록 선이 매끄러워졌고 점점 건물의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이 그가 낙서를 하는 걸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설계를 할 줄 아냐? 그냥 벽돌이나 날라. 주변 인부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굴하지 않았어요. 퇴근 후 그는 다른 노동자들과 달리 곧장 술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옆 창고 한 구석에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만들었어요. 낮에는 노동자였지만 밤에는 공부하는 사람이었죠. 책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근처에서 자투리 종이와 펜을 챙겨오던 어느 날 문득 용기를 내어 공사 현장의 사무실에서 말해보았습니다. 뭐? 책? 그거 가져가서 뭘 어쩌려고? 반장과 기사들은 한참을 웃다가 마침내 버려질 뻔한 책 몇 권을 건네줬어요. 그날 밤 그는 사무실에서 얻은 건축 관련 책을 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빽빽한 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가 알지 못하는 전문 용어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한 글자, 한 문장씩 이해해 나갔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익히고 밤에는 머리로 배웠어요. 몇 년 후 그는 일을 하며 모은 돈으로 작은 땅을 하나 샀습니다. 진짜 이걸 내가 사겠다고? 부동산 중개인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쓸모없는 황무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어요. 곧 근처에 도로가 생기고 이 땅의 가치는 오를 것이라는 걸.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예상대로 그 지역은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막노동꾼으로 봤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것들, 밤을 새우며 익힌 것들, 그리고 스스로 개척한 길이 결국 그를 다른 곳으로 데려다 줄 거란 걸. 그의 꿈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장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공사 현장, 먼지가 부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말쑥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최도윤, 12살 때 생일 파티에서 자신을 심부름꾼처럼 부리며 모욕했던 아이. 여전히 변함없는 얼굴이었죠. 코끝에 비웃음을 띠고 한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내가 여기서 뭐 하는지 궁금해서 와봤다. 도윤은 주변을 한번 훑었어요. 공사장 인부들이 땀을 흘리며 철근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부산항에서 부는 바람이 공사장 먼지를 흩날렸어요. 그래도 나름 크긴 하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근데 너 설마 이 땅에서 건물이라도 짓겠다고? 현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야, 내가 감히 우리 땅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그가 낮게 속삭였어요. 이 땅이 내 거야? 현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진 건 아니지만 우리 집안이랑 연관된 땅이지. 도윤은 여유롭게 웃으며 손을 턱에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너한테 대출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 순간 현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직인가 보네. 내가 알기로 요즘 은행 심사가 빡빡하던데. 괜찮겠어? 며칠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장 대표님. 이번 건 대출 심사가 어렵겠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류도 다 준비했고 신용에도 문제 없는데요. 내부 사정상 승인 자체가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죠. 현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도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대출은 받았냐? 이게 무슨 우연이겠습니까?
그는 천천히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를 바라보았어요. 몇 달을 밤새우며 그렸던 도면이었습니다. 공사자재, 시공계획, 예상 수익까지 모든 걸 계산하며 준비한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도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현수는 오래된 공사장 컨테이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린 시절 초량동의 삼복도로 위에서 부자들의 집을 바라보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12살의 자신이 부자들 집 앞에서 서성거리던 기억, 잔칫집에서 서럽게 쥐었던 손수건,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며 설계를 배웠던 날들. 이 모든 게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이제는 아니다. 현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문턱 너머로 이제는 스스로 걸어 들어갈 때였습니다. 다음 날 그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대형 건설사 한강건설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땅은 곧 개발될 지역입니다. 제게 투자해 주신다면 수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이 부족하잖소. 건설은 제가 직접 맡겠습니다. 회사는 투자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는 설계 도면을 꺼내 보였어요. 현수는 직접 도면을 그릴 줄 알았고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표는 한참을 도면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해봅시다. 대신 실패하면 책임져야 할 거요.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어요. 저 자식이 어떻게? 하지만 이제 그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의 첫 번째 아파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이익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의 이름이 업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었어요. 완공된 아파트 앞에서 현수는 도윤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비웃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래도 난 알고 있었어.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16년 전 잔칫집에서 케이크를 짓밟던 아이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건축가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십니다. 누군가 외치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넓은 테이블 주위를 건설사 관계자들과 공무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2020년 부산 초량동 재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첫 공식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어요.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장현수는 부산에서 손꼽히는 중견 건설사 한성건설의 회장이 되어 자신의 고향 초량동 재개발 프로젝트를 직접 맡게 되었어요. 그는 테이블 앞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낯익은 얼굴들과 마주쳤어요. 세월이 흔적을 깊이 새긴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힘없이 굽은 어깨,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눈빛. 현수가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최도윤은 한때 잘 나가던 무역업자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사업이 망한 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낡은 건물에서 월세를 받아 겨우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박재석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물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빚에 쫓겨 절반 이상을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윤미경은 부산에서 가장 유명했던 양복점.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문을 닫았고 지금은 작은 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초량동을 주름잡던 아이들. 하지만 이제 이 재개발이 마지막 희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채였죠. 이번 초량동 재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먼저 투자 주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사 담당자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이자 개발을 주도할 한성건설의 회장님이십니다. 그의 손이 현수를 가리켰어요. 순간 회의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도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뭐라고요? 현수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이번 초량동 재개발을 맡은 한성건설 회장 장현수입니다. 박재석이 황급히 말했어요. 잠깐 장현수라니 우리가 아는 그. 윤미경이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판잣집 살던 그의? 순간 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무시하던 판잣집 아이가 지금 자신들이 의존해야 할 투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현수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기억할지 모르겠네요. 삼복도로 꼭대기에 있던 작은 판잣집에서 살던 아이를요. 도윤과 친구들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여러분 덕분에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의 말에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덕분에 저는 현실을 알았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그에게 너는 평생 공사판 인부야. 라며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가 재개발하는 땅에서 기회를 얻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어요. 과거와 현재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초량동 재개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죠. 도윤과 친구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침묵 속에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도윤과 친구들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초량동을 주름잡던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렀고 이제 그들은 변화하는 세상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나이든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곁에는 더 이상 우리 집은 부산에서 최고야 라고 자랑할 부모도 없었고 등 뒤에서 힘을 실어주던 재산도 명예도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아직 있을까요? 며칠 후 도윤이 현수를 찾아왔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소매는 달아 있었고 단추도 몇 개 떨어져 있었어요. 한때 누구보다 당당했던 그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을까? 그 말에 현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박재석과 윤미경도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박재석은 몇 년 전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을 팔아야 했고 윤미경은 작은 수선 가게를 운영하며 하루 종일 바늘을 잡았지만 굳어버린 손가락으로 바느질조차 힘겨워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움을 줄지 말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삼복도로 위에서 내려다보던 부자들의 집, 잔칫집에서 심부름을 하던 12살 소년, 벽돌을 나르며 꿈을 키우던 젊은 날. 그때는 너무도 멀어 보였던 세상이 지금은 그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일자리가 필요하다면 한성건설에서 함께 일을 해보면 어떨까? 도윤과 친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우리 같은 사람들도? 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그들이 긴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사람을 재산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재석과 윤미경도 눈을 피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할게. 몇 달 후 초량동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새로운 상가와 주택이 세워졌어요. 이제 이 동네는 누군가를 무시하는 곳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곳이 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도윤과 친구들은 더 이상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오히려 한성건설의 직원으로 이 지역을 너무 잘 알기에 현장 관리 일을 하며 새로운 삶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새롭게 지어진 초량동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서로 도우며 살아갑시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기억 속의 초량동은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어요. 재개발이 끝난 초량동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과거 낡고 허물어질 것 같던 판잣집 골목은 사라졌어요. 대신 깔끔한 주택들이 들어섰고 상점가에는 새로운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천천히 마을을 둘러보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가고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어요. 그는 오래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닷바람이 불면 벽이 흔들리던 집. 부자 아이들의 집 앞에서 멀리서만 바라보던 화려한 정원과 높은 대문. 그런데 이제 이곳은 더 이상 누군가를 배제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동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현수는 한성건설의 사무실에서 후배 건설가들과 만났어요. 저는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며 건설을 배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누군가는 공사판 노동자를 그냥 막노동꾼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건축의 기초를 배웠고 부동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익혔습니다. 젊은 건축학도들과 엔지니어들은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설이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이 살아갈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누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가 지나온 길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초량동 삼복도로 한쪽에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현수가 어릴 때 살았던 판잣집 터였어요. 주민들은 이곳을 기억의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공원 한쪽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그 위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도윤, 박재석, 윤미경도 기념식에 참석했어요. 그들은 묵묵히 기념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들이 무시하던 아이가 만들어낸 변화였죠. 그리고 이제 그들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초량동의 상인들과 협력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일을 돕고 있었어요. 박재석은 마을 공사를 관리하는 기술자로 일하고 있었고 윤미경은 지역 봉제 공방을 운영하며 젊은 디자이너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처럼 권력자가 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 마을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된 어느 날 현수는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머물던 작은 컨테이너 사무실도 정리되었고 이제는 초량동에서 할 일이 거의 끝났어요. 멀리서 도윤과 친구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가볍게 손을 흔들었어요. 도윤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올 건가? 현수는 한참 동안 마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어요. 언젠가 또 돌아올게. 그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그리고 오래된 기억 속의 초량동은 마침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